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이 대선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화제는 대선이 아닙니다. 코로나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백신을 3차례 맞았는데 확진이 됐다. 확진자가 곧 5,000명을 돌파하고 곧 병상이 모자랄 것이다.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암울한 뉴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대선 시기는 갑니다. 요 며칠 변화가 있다면 이재명에 대한 의심은 줄고 윤석열에 대한 실망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보인 눈물과 사과가 효과를 본 걸까요? 그것보다는 윤석열이 보인 구태의연함이 실망을 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몇 차례 이 방송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라고 해왔습니다. 이재명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고도 했죠. 수많은 도덕적 결함이 따라붙던 이재명은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헤쳐나왔지만 그로서도 대장동이라는 늪을 결코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대장동은 이 나라 서민의 몫을 훔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사기극을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고 뻥을 친 게 이재명에겐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특검을 하자면서 치고 나온 뒤로부터 오히려 대장동을 둘러싼 모든 게 잠잠해졌습니다. 백현동은 완전히 잊혔습니다. 검찰 수사는 검사들이 코로나 집단 확진을 받으면서 진척이 없었고 끝내 배임은 유동규 선에서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배임의 금액도 줄어들어 이제 게이트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기극 설계도에 결재를 한 그 누구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야당도 무쇠 홀리는지 아니면 선대위 감투를 두고 이전 투구를 벌이느라 한눈 팔 겨를이 없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이재명 주장대로 국민의힘 게이트에서 도둑이 지하발이 저린 것인지 너무 잠잠합니다. 이런 판에 대검 앞에서 진실을 보여달라 외치는 의원 한 명 없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국민들이 정권교체 열망이 정권 재창출 의견을 크게 이기고 있으니 적당히 선대위 자리나 차지하고 있으면 윤석열 정권에서 한자리 하거나 정치적 발언권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까? 이런데도 국민의힘이 과연 이 나라의 자유와 책임, 더 나아가 정의와 공정, 상식을 지키는 보수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은 과거 한나라당 때부터 계속 변신해 왔습니다. 새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보수를 말해왔습니다. 새로운 보수 말입니다. 솔직히 한나라당이 집권할 당시 이 정치판엔 보수 진보라는 말보다는 민준이 정인이 자윤이 하는 가치를 더 많이 내세웠습니다. 제가 그 무렵부터 정치평론을 했으니 너무 잘 알죠. 21세기가 시작되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수 진보의 구분은 낯설었습니다. 그러니 좌파 우파라는 말조차 생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심지어 이 나라 좌파들은 자신들을 좌파라고 부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번엔 보수가 듣기 싫은 말이 됐습니다. 무언가 고리타분하고 속은 텅 빈 채 권위를 앞세우는 듯한 단어가 바로 보수였으니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인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보수 정부, 보수 정권이란 말은 사실상 금기어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내놓고 실용주의를 외쳤으며 보수란 말 대신 자유, 선진, 번영, 창조니 하는 단어를 찾아다녔습니다. 말하자면 영혼이 없는 정부였고 그 탓에 친박과 친이는 대의로 뭉치지 못하고 소화로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핵심 친박을 뺀 이들이 탄핵에 동참해서 권력과 거리가 멀었던 운동권 좌파에게 권력을 넘겨주었습니다. 반면 이 나라 좌파들은 진보란 단어에 집착했습니다. 진보는 좋은 말이었습니다. 진짜 진보 진영인 사회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NL계 운동권조차도 진보라고 쓴 모자를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프레임 전쟁이 2002년 대선 때 시작된 뒤로 우파는 제대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MB는 보수 정책보다 노무현 정부 실정의 반사적 효과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에는 거의 현대건설 신화에다가 박정희식 개발 향수가 힘이 됐습니다. 박근혜는 아버지의 후광이 절대적인 경우입니다.
그는 당대표 시절에도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대통령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캠페인 과정에서 내놓은 경제민주화니 생애주기별 복진이 하는 정책은 급진 좌파, 레디컬 레프트 정책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내세운 무상보육 정책은 그때 이미 스웨덴이나 덴마크, 호주를 넘어섰을 정도였습니다. 노회찬 그리고 조국 같은 좌파들이 깜짝 놀란 정책이었으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문민정부대로 아직 한국 보수는 이념으로 그 이념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 승부를 해서 집권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는 필사적 변신쇼, 유는 새 보수 대신 올드맨 쇼. 그 칼럼은 어제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재명의 눈물과 사과부터 짚습니다. 이기용 기자는 이렇게 꼬집습니다. 표 앞에서 누구나 반짝 변할 수 있지만 수십 년간 쌓여온 가치관과 이념,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진작 윤석열은 새누리당을 연상케 하는 흑백 필름을 돌리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흑백 필름을 돌리고 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등장한 삼김 논란에 정권교체의 열망청은 기가 막히고 여당은 미소 짓는다. 1985년이죠. 이 YS DJ JP 삼김이 민주화를 외치던 이 나라 야당의 구심점이었을 때 그걸 꽤나 잃는다는 문명들에게 김동길이 있어서 충격을 준 삼김 낚시론이라는 조선일보 칼럼이 있었습니다. 이 칼럼을 이기용 기자는 바로 지금을 내다보고 나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독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을 간판으로 내서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걸까? 제 말이 그렇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이 김종인에 매달리는 것은 아마도 중도파 공약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정치판에 들어오면서부터 보수 우파를 가둬놓은 지표기 취급을 하고 오히려 좌파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며칠 전이죠. 김한길을 만나고 나서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끌어들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용 기자는 경제민주화 같은 단일 거물망으로 포획할 수 있었던 과거 중도파와는 다르다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금의 부동층은 경제, 안보, 사회 문제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이슈마다 이해관계와 이념적 포지션이 각각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건 막연한 중도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윤석열은 싫다는 비호감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식대로 윤석열 지지율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비율보다 10% 이상 낮습니다. 이기용 기자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말 매달려야 할 상대는 삼김이 아니라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인 것이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수차 말씀드린 걸 이기용 기자도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정치의 새 상품으로 그가 받는 지지에는 보수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달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쇄신을 위해 국민적 신망과 기대가 큰 새 인물, 감남을의 이익을 대변할 인물들을 찾는 발품을 팔지 않고 눈과 귀가 벌써부터 정치권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은 정권 재창출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한 지도 오래됐는데 최근에는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러니 내년 3월 9일 있을 대선에서 윤석열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실망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의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지지율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비율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엠브리엠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정 안정론은 39%, 그리고 정권 심판론은 48%였습니다. 그런데 사자 가상 대결에서는 윤석열 35%, 이재명 32%로 오차범위 아닙니다. 무엇보다 정권 심판론 48%와 윤석열의 지지율 35% 간의 격차가 무려 13%포인트나 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정권 교체를 바라면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걸까요?
같은 조사에서 이 차이는 지난 11월 4일 19%포인트였는데 윤석열이 후보가 된 뒤인 지난 11일 조사에서 12%포인트로 확 줄었다가 지난 18일 조사에서는 11%까지 다시 좁혀졌는데 이게 다시 13%포인트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볼까요? 이러한 간극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이 좋다는 정권교체로는 53.5%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지지율은 38.4%에 그쳐서 그 격차가 무려 15.1%포인트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정권교체 찬성 64.1%, 윤석열 지지 59.3%로 그 차이는 4.8%포인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다음으로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 그래서 61.1%나 되는 20대는 사정이 아주 다릅니다. 윤석열 지지는 불과 28.6%에 그쳤습니다. 그 간극이 무려 32.5%포인트나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은 후보 선출 뒤에 황금 같은 시간을 엉뚱한 데 낭비했습니다. 그는 컨벤션 효과를 단단한 지지로 묶을 제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윤석열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도 주지 못했으며 윤석열은 이 나라를 바꿀 것이라는 희망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이라고는 한가하게 야구 점퍼를 입고 한국 시리즈를 참고하는 것과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같은 민주당 올드보이들을 끌어들이느라 여의도와 광화문, 이천동을 바삐 뛰어다니는 모습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올드보이의 톱인 김종인이 부리는 목리로 인해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자본만 들려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그 양반이라는 막말이 나왔고 주접을 떨어놨다는 김종인의 말도 나왔습니다. 이러니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대다수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쌓였습니다. 신선감은 사라지고 피로도만 쌓였다. 시퍼렇게 날이 쓰던 도끼가 어느 한순간 시퍼런 녹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세 올드보이들이 2030 세대에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등장해 윤석열이 말한 중도와 합리적 진보에 손을 내미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2030 세대의 낡고 고루한 부정적 이미지만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윤석열이 처음부터 타깃을 잘못 설정한 게 드러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권 교체를 위한 필요 조건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윤석열이 엉뚱한 판단으로 실기한 것입니다. 진중권이 26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대표는 복주머니 장난에 안티페미 캠페인을 하고 후보는 최영별 인사를 캠페인 앉혀놓고 차별금지법 비토하고 선거 총책임자에는 박근혜 정권 패전처리 투수, 그것도 마운드에 서보지도 못한 아주 잘하고 있다. 최영별 인사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죠. 그리고 패전처리 투수는 김병준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중권은 다음 달엔 지지율 역전될 듯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김병준은 어제 윤석열을 독대한 뒤에 선대위 원톱을 자처했습니다. 그걸 감투로 여기는 자가 원하는 대로 감투를 꿰찬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갤럽이 조사한 정당 지지도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5%포인트가 하락한 34%, 민주당은 3%포인트가 오른 32%, 지난주 조사에서 10%포인트 격차를 보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2%포인트로 그 격차가 대폭 아주 크게 줄었습니다. 갤럽은 이는 대선 후보 선출과 선대위 체제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이유만은 아닐 겁니다. 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윤석열이 대중에게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데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가 비전을 보여주는 방법은 딱 둘입니다. 하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물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윤석열은 둘 다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뭉치게 할 정책 제시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인물은 대중에게 허명으로 보일 뿐인 올드보이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동안 적진에 있었거나 진영을 오락가락했던 노예한 정객들이었습니다. 이러니 국민의힘과 후보 자신의 추락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한편 갤럽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37%가 긍정평가였고 부정평가는 무려 55%나 됩니다.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3%포인트가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연령별로는 18세부터 29세까지, 그러니까 20대가 23%대 64%, 30대가 41%대 51%, 40대가 57%대 39%, 50대가 39%대 57%, 60대 이상이 31%대 62%로 40대만 제외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했습니다.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볼까요? 리얼미터가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지지율 격차가 다소 줄었는데 여전히 윤석열이 이재명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44%, 이재명 37%, 안철수 4.0%, 심상정 3.8%입니다. 윤석열은 전주 대비 0.3%포인트가 하락했고 이재명은 2.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기록됐습니다. 국민의힘이 37.8%, 민주당이 33.3%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언론은 이제 이재명, 윤석열의 이미지 컨설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별 내놓은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먼저 이재명이 경선 과정에서 스타일링 이미지 컨설팅 비용으로 8,600만 원을 쓴 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재명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1억 7천만 원을, 그리고 윈지코리아 컨설팅엔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여 총 3억 8,36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점은 스타일링 이미지 컨설팅 업체에 8,660만 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른바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미용과 코디, 의상 등 이미지 연출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는 회색 머리에서 이번에 다시 흑발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를 잘 아는 나로서도 상당히 낯설어 보인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김혜경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파주의 한 전문 PI, 그러니까 퍼스널 아이덴티티 업체에서 스타일링 바꾸기를 통해 이미지를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도 이미지 메이킹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이마를 훤히 드러내는 형태로 스타일링을 해서 깔끔하고 도회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눈썹 메이크업도 했다는데 이 안철수 등 정치인들이 눈썹 문신을 통해 또렷한 인상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언론은 풀이했습니다. 윤석열은 측근의 제안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전문가들과 접촉해 스타일링, 말하는 태도, 앉는 방식 등을 조언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쩍벌이 보이지 않더군요. 이미지 교정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들이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공동체를 위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정책 공부에 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